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집의 70~80%가 아파트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억인 걸 생각하면 전세가가 지금 최소 5~6억인데 글쎄요, 너무 현실적인 금액이 아닌 것 같고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집 문제겠죠. 집값이 너무 오른 것도 있고 수도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엄마가 되는 것은 천국을 등에 업고 지옥불을 건너는 거다. 제가 이제 2005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거제에서 근무할 때 애를 이제 엄마가 이제 서울에서 키워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희생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좀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에 대한 게 잘 되어 있더라도 그런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어서 육아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복직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아이를 낳고 복귀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일단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자영업자라서. 저도 아기 낳을 때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일을 휴강을 하고 이제 왔는데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학생들이 보기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년을 쉬니까 경력 단절의 사정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이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김은하라고 하고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9개월 차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준철이고요. 지금 도시사회학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지금 집에서는 31개월짜리 아이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키우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한다 작가입니다. 40대 중반이고 직장생활 20년 차 커리어 우먼이고요. 저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희생을 밟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돈 문제가 솔직히 제일 걱정되고 돈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드니까 돈이 문제죠 사실상. 빠져나가는 게 많잖아요. 애 키우다 보면은 식비도 나가고 뭐 학원비도 나가고 그럴 텐데 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나. 인천광역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금 1억 원을 주면 아이를 낳겠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죠. 63%는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들의 인터뷰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2010년도에 허경영 공약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자체마다 정책은 다르기는 하지만 출산지원금이나 양육수당이나 부모수당 등등의 이제 지원책들이 대부분이 70%가 현금성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금성 지원이 좀 도움이 되는지 1억 원을 주면 애를 하나 더 낳을 생각이 있으신지 만약 1억이 있으면 뭐 할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대출을 줄이지 않을까요? 주거비에 일부 기여를 할 텐데 맞아요. 대출금을 줄인다고 애를 더 낳을까? 이자로 치면은 40만 원 줄이는 수준일 텐데 그거 줄인다고 애를 낳을까? 안 낳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1억 원을 지금 지급을 한다면 저도 이 돈을 모아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좀 더 나은 주거지로 이사를 가는 데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1억 원 지급이라는 것이 사실 워딩이 되게 세 보이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데 3억 8천 정도 든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그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금액이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일을 포기할 때에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전혀 상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금액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 70% 정도가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낳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1억 원을 줬을 때 그냥
기저귀사고 어떤 피딩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고 레이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하우징인 것 같아요. 주거의 안정. 주거가 안정돼야지 또 거기에서 학교도 다니고 애가 또 뭐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다. 시스템적으로 좀 변해야 된다. 애를 갖다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1억을 더 받느니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초단기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 일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인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 맡기고 일할 수 있거나 왜 가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강의하는 그런 되게 아름다운 모습. 근데 하지만 한국에서 그러다 큰일 나니까 육아와 일이라고 하는 게 적대적인 관계로 자꾸 여겨지는 것도 좀 부담인 것 같고 싫고 돈보단 애 키우면서 일하기 좋은 세상 좀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 정책 중에 부모 수당 같은 것은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정말 정책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돌봄 교실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르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되고, 다만 문제는 부모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를 맡기기에는 좀 어려운 사정도 있고, 요즘은 그래도 아동수당 같은 것도 주고 출산 장려금도 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나은 컨디션일지 모르지만 지금이나 예전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저는 2022년에 아이를 낳아서 현금성 지원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출산지원금 200만 원 받았었고, 부모수당에서 한 달에 한 80만 원씩 이렇게 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꽤 많이 도움이 되었었고, 하지만 그것을 보고 아이를 낳을 거냐라고 하기에는 그냥 진짜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일 것 같아요. 저희는 21년생이라 지원이 활발해지게 바로 직전 3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애를 데리고 무언가 하기에는 사실 돈이 유인이 되진 않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 출산 관련한 정책들이 조금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찾아봐야 되고, 또 막상 가면은 소득 때문에 해당이 또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뭔가 지자체별로 굉장히 출산 정책이 다양한데 이거를 찾아보고 내가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서 타는 그것도 굉장한 노동이라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다 하나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 보여주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복잡한 제도들이 오히려 부모들을 한 번 더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초단기 근로자로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에서 빠져요. 왜냐면 육아휴직 자체가 안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가능한 정규직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만 짜여진 거 아닌가? 이런 불만이 있을 때도 있어요. Go ahead. To take over my dad's game company and make it the best in the world, isn't it essential to have global education? 제일 걱정은 사교육을 기반으로 한 아이가 공교육에 들어갈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저희 방식대로 아이를 좀 키우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불안감들이 찾아오기도 해서, 울고직 그냥 개인 육아나 훈육이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을 개인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이 저출생 1위일 뿐만 아니라 1인당 GDP 대비 자녀 양육비 비율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한 명이 고등학교 졸업까지 드는 평균 비용이 3억 8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소득별로도 출산율을 보면 그 고소득층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변한다 작가님은 자녀분이 중3이라고 하셨으니까 훨씬 더 이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사실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방학 때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거가 이제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에듀플렉스라고 약간 요즘에
고시원이면서도 뭐 이렇게 뭐 핸드폰 뺏고 이렇게 타임라인을 다 해주는 데가 있어요. 뭐 그런 데도 뭐 기숙학원을 보낸다고 뭐 한 달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백은 무슨 돈이고 흩어지는 돈이 너무 많죠. 말씀 듣다 보니까 대학교 학비가 차라리 쌀 수도 있겠다.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판교에 사는데 안 보내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위사람들 다 보내는데 우리 아들만 안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저래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어렵다. 아유, 고생 많으세요. 아니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생하실 분이고요. 그러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산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태백산이라고 말씀드렸죠. 태백산이. 진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옆 동네, 저희는 근처에 목동 같은 곳이 있는데 목동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면 이제 지금부터 쓰는 돈들과 이제 사교육들이 일종의 패키징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사교육의 영역은 이제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시간을 계속 확보하는 거고 네, 부모들이 서비스를 계속 사서 채워 넣어야 되는 네. 과정인데 지금 현재는 정부 정책 지원금도 있고 뭐 어린이집도 비용 다 나오고 하니까 문제는 없지만 어린이집 딱 끝나고 유치원만 가도 혹은 초등학교만 딱 갔을 때만 생각해도 시간을 사는데 어떤 시간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계급이 나뉘는 것 같은 기분. 어떤 동네에서 어떤 서비스를 살 거야 라고 하는 걸 주거랑 또 연결해가지고 계속 사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어린이집 가기 전에 딱 그 문화센터 수업 하나만 들었었어요. 근데 얘가 문화센터 수업에서 되게 그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선생님과의 긍정적인 경험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 또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금방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사교육을 왜 하는지 알겠다. 뭔가를 좀 미리 경험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공교육 안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준비된 상태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근데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구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저의 구매력은 정말 좀 되게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전 주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애가 되더라고요. 어떤 그냥 일단 친구를 못 사귀고요. 친구들이 다 거기 있어. 학원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 때 어디에 있어요? 학원에 있어. 줌에서 만나. 그러니까 학원을 어느 정도 보내고 거기서 애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선생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거를 다 배우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뭔가를 더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맺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뭔가 그 안에 적절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사회적 자극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갈 그거 수밖에 되게 중요해요. 없는데 쉽게 놓으라고 말이 안 나오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답은 쉽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서 엑시트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릴 때 화교 유치원 보낸 다음에 아예 화교 학교 보내면서 한국의 정규교육 과정이 아닌 것을 택할 수 있는 루트를 가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런 걸 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건 더 염치 없달까? 결국은 돌아오는 게 이 경쟁 안으로 돌아오려고 우회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이를 키우기에 아이의 최악의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부모의 일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를 맡기기에는 좀 어려운 사정도 있고 24시간을 쪼개도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 빈곤이라는 용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걸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요새 그 맞벌이 부부들이 정말 많고 다들 이제 또 맞벌이이신데 시간 빈곤, 타임푸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정의한 개념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 누리는 여가나 자유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도 자료조사를 보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40대 기혼 여성이 가장 극심한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주말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케어를 하고 주말은 같이 케어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타임푸어를 좀 벗어난 거는 같지만 그 전에는 전혀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저는 되게 친구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얘기하는 거를 되게 큰 즐거움으로 느끼는 사람인데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근데 동료들은 많은데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막역한 친구들이 지금 생사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친구인데 얼굴 본 게 거의 3년만, 4년만. 그래서 진짜 저도 친구는 없어지고 동료만 남아있는. 저도 지금 되게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가장 많이 포기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일에서의 어떤 욕심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여서 뭐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은 마감일을 늦추거나 아니면 완성도를 낮춰서라도 빨리 납품을 하거나.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거의 저는 제 커리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7년 전에 회사 그만둔 뒤로는 쭉 노셨네요? 면접관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논 게 아니라 국가 미래 자산인 아이를 잘 키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 구청 문화센터에서도 봉사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분이 육아휴직 가셨습니다. 저도 딸내미 보고 싶은데 자는 얼굴밖에 못 보내요, 매일. 남성복권도 육아휴직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갈 수야 있죠. 돈만 있으면. 전 외벌이라 휴직하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저까지 가버리면 제 양반들은 다 죽으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또 정확하게 말하기는 또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통계가 안 잡혀요. 국립대에서 하는데 사립대 같은 경우는 전혀 몰라서 사립대 사정은 아마 더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아쉬운 점은 육아휴직도 그렇고 출산휴가도 그렇고 그리고 가사노동 돌봄 시간에 있어서도 여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도록 구조가 짜여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것은 남성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유일한 생계 부양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남성들이 가지는 어떤 부담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좀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남성이 25%에 해당이 되는데 그 25% 중에서 70% 정도가 이제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발표됐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에서 되게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배우자나 본인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는데 2018년까지 제가 대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바로 거제로 복귀를 했고 애를 갖다 키우는 거는 저희 엄마가 많이 하셨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에 좀 약간 미쳐 있었고 사실 이걸 놓치면 뭔가 내가 경단녀가 될 거라는 엄청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소중한 그 애랑 그 추억이나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육아휴직을 쓰는 분이 회사에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아니었어요? 네, 그냥 쓰면 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조선업이다 보니까 이제 2015년 그쯤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걸 하고 그럴 때 저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쓰고 나서 해당 사항이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제가 목도를 하게 되면서 내가 쓰지 않아서 살아남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 저희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남자로서는 육아휴직을 최초로 쓴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왜 쓰냐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제 여기에 깔린 질문에는 혹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인가? 혹시 이직할 계획이 있나? 그 정도로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케이스가 드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크고 정규직과 그 외의 노동자들 사이의 괴리도 굉장히 크고 정규직만 봤을 때도 여성이 육아휴직을 75%를 쓰고 있고 남성은 25%만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좀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육아휴직을 써본 적이 없어요.
실업급여도 받아본 적이 없고 아내가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육아휴직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생각도 들고 엄마와의 시간 혹은 제 배우자와 아이가 경험하는 시간들이 좀 다양해지려면 그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게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출산휴가 3개월씩 보장받고 육아휴직도 최소 6개월 이상씩은 쓰도록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다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부모수당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80만 원, 100만 원씩 지급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논의를 시작해 보면 분명히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려면 또 일단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억인 걸 생각하면 전세가가 지금 최소 5, 6억인데 너무 현실적인 금액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돕는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을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그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한데 한국에는 마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 마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지의 아파트를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거리에 차도 없고 놀이터도 있고 또 친구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지금 먼저 아이 낳기를 포기한 것처럼 중산층들도 점점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만 아이 낳는 것이 특권이 되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어떤 부동산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이 격차를 잡아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패러다임이 모두가 좀 같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식의 세상을 향해 갈 때에 그냥 일반 시민들도 나도 그러면은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애를 가져볼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고, 이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균등한 수준의 정보에 접근 혹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더 확보되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은 사실 잠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곳이라기보단 생활 자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한테 어떤 부모가 되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렵다. 엄마 아빠도 열심히 살고 있고 우리가 가족을 이루면서 잘 살고 있다.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좀 보여줄 수 있는 아빠가 되는 것도. 부모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의 독립이잖아요. 저희 아들 세대는 독립을 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주거도 너무 비싸고 여러 가지가 다 코스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독립할 수 있고 네가 정말 뭘 잘하고 뭘 원하는지를 빨리 깨우쳐 줄 수 있도록 물가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쟁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너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 만족해라 그 얘기만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어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있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싶어요. 네.